재미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스토리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캐릭터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캐릭터 간의 상호관계도 수학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하고 시스템도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브랜든과 제가 이 어려움들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알았다면 아마 저희도 저희한테 투자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 중 하나인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불리죠. 이 게임을 만든 라이엇 게임즈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 마크 메릴과 브랜든 백에 어떻게 성공했을까 팟캐스트 인터뷰를 토대로 그들이 어떻게 라이엇 게임즈를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롤이라는 게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위키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나 PC방 점유율 1위를 석권한 최고의 인기 게임으로 주로 청소년층과 젊은 성인층을 중심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 단순히 PC게임을 넘어 유럽 축구와 함께 대한민국 청소년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되어서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당연히 롤의 전설이라 불리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포함한 저희 나라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더욱더 알려지게 되었죠. 컴퓨터 게임이 초창기에 유행했을 당시에는 정액제 시스템이었어요. CD를 이렇게 한번 사서 그 게임을 CD를 넣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게임을 했었죠. 가장 유명한 예시로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있죠. 그 스타크래프트 CD를 돈을 주고 사면 그 CD로 몇 번이고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요. 1999년 10월에 저희 나라 게임 회사인 넥슨이 퀴즈라는 게임을 선보이며 게임을 하는 건 무료지만 게임에서 게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나 게임 캐릭터가 쓸 수 있는 도구 및 치장품을 유료로 파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죠. 그걸 시작으로 이처럼 게임을 하는 건 공짜인데 게임을 하는 경험의 질을 높이거나 장비를 산다거나 그런 도구를 유료로 사는 시스템을 프리 투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적용된 게임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죠. 미국에서는 2006년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가 오블리비언이라는 게임의 갑옷을 하나당 2.5달러에 파는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 이상으로 실제 달러를 주고 그 갑옷을 사서 작은 흥행에 성공하죠. 하지만 그와 함께 어떻게 가상의 갑옷을 그 돈을 주고 파냐며 욕도 엄청나게 먹어요. 그 당시 미국에서는 아직도 공짜로 게임을 제공하고 유료로 게임상 아이템을 파는 그런 프리투플레이 게임보다는 한 번만 돈을 내고 CD를 사는 그런 정액제 게임이 성행했었고 거의 모든 게임 회사들이 정액제 게임을 만들고 있었죠. 그 같은 해 2016년에 마크 메릴과 브랜든 백은 그 당시 게임 회사들의 정서와는 반대로 게임을 공짜로 제공하는 프리투플레이 게임을 만들고 있었는데 게임을 완성하기 위해 투자를 받는데 애를 먹고 있었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누가 도대체 가상의 게임에 아이템 및 장신구를 사는데 진짜 돈을 주고 삽니까? 라고 물었었죠.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2022년에 전 세계 게임 산업이 46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영화 산업 그리고 음악 산업을 합친 매출의 3배가 넘는 규모지요. 그리고 그 당시 저희 나라의 국내 총생산량의 2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이 엄청난 게임 산업의 매출 중 많은 부분이 정액제 게임보다는 캐릭터의 아이템이나 치장품을 유료로 돈을 주고 사는 프리투플레이 게임 형태에서 오는데요. 그 수많은 게임들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중 하나가 바로 마크와 브랜든이 만든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이라고 하는 그 게임입니다. 마크와 브랜든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나고 자랐는데 10대 때 리더십 캠프에서 처음 만나게 돼요. 마크는 브랜든과의 처음 만남을 떠올리며 저보다 더 어렸었지만 이렇게 사업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저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죠.
그 둘은 둘 다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캠프가 끝나고 나서도 뭐 디아블로니, 워크래프트니 그런 게임을 같이 하며 연락을 쭉 이어나갔죠. 학창시절 브랜드는 학구열이 높은 학교를 다녔는데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어서 학교 생활에는 크게 흥미를 못 느꼈다고 해요. 그런 그에게 안식처가 되어준 건 역시 게임이었죠. 그는 자신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게임 레벨업을 하기 위해 컴퓨터 코딩을 배워서 자신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 않아도 게임이 저절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해요. 조 로건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팟캐스트 진행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력 및 집중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흥미있는 일을 찾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죠. 브랜든도 조 로건이 말한 대로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흥미로운 일을 찾지 못해서 공부가 흥미가 없어서 주의력 결핍 장애로 판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둘 다 USC라는 굉장히 명문 대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마크가 먼저 나이가 많기 때문에 USC에 다니면서 자리를 잡고 브랜든이 그 이후에 후배로 들어오게 되죠. 마크는 이미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을 브랜든에게 소개해주며 같이 게임을 하고 또 게임을 시청하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죠. 게임도 좋아했지만 사업에도 관심이 많았던 둘은 그들만의 게임 리그를 만들어서 대학에서 진행하자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도서관에 가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사업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상한 게 그들의 첫 번째 사업인 UGL이라는 대학 게임 리그였어요. 마크는 그 당시를 이렇게 떠올려요. 그 대학 리그는 사실 변변찮게 마무리가 됐어요. 하지만 그 당시 엄청난 열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던 게 기억나요. 또 그게 브랜든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이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을 말이에요. 2002년 그리고 2003년 이쯤 됐을 때 둘은 대학을 졸업하고 둘 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직장을 다니게 돼요. 마크는 은행에서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고 브랜드는 경영 컨설턴트 회사인 베인앤컴퍼니에서 일을 하게 되죠. 베인앤컴퍼니로 말할 것 같으면 컨설팅 회사로 미국에서 3대 회사로 손에 꼽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같이 집을 공유하는 룸메이트로 남아 우정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퇴근을 하면 항상 게임을 하며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하지만 둘의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저 게임을 즐기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항상 게임을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더 건설적으로 게임을 했죠. 어떻게 하면 게임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더 개선이 될 수 있을까? 게임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같이 나눴는데 하루는 브랜든이 한 게임 회사가 흥미로운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읽고 한번 연락해볼까 해가지고 직접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자신이 그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이 회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을 한 후에 그 회사 사장과 미팅을 잡게 돼요. 마크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해요. 브랜든은 그때도 대단했어요. 그 당시 그는 막 사회 초년생에 20대 중반이었어요.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개발 중이던 그 게임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 사장과 미팅을 잡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서 자신을 어필하고 그 사장에게 믿져야 본전 아니냐고 어필을 한 후에 자신이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경영 컨설턴트 일이든 지인을 소개해주는 일이든 마케팅을 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도움이 되는 일을 실제로 찾아서 했어요. 그렇게 마크와 브랜드는 자신들의 본업, 회사 일이 끝나면 퇴근을 하면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이 게임 회사의 가치가 될 만한 그 일을 수없이 찾아서 해요. 여기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들은 주어진 일만 하지 않고 일을 찾아서 해요. 사실 브랜든이 이 회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회사에 대해 들은 후에 흥미를 느낀 후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그리고 자신이 무엇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걸 찾고 그걸 제공해요. 이 회사에 관해 듣게 된 건 마크와 브랜든에게는 당연히 행운이었죠. 기회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똑같은 이 행운을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거예요. 행운이 행운이 되고 기회가 기회가 되려면 저희 자신이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들 말을 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그 회사는 결국 망하고 마는데 그래도 마크와 브랜든은 이 경험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게임 회사를 시작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해요. 그 당시 그 회사가 만든 게임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게임이었어요. 여러 명이 게임을 참여해서 같이 한 번에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죠. 요즘에야 흔하긴 한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보통 1인용, 2인용 게임이 대다수였죠.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아이디어만큼 결과가 뒷받쳐주지 않았어요. 마크의 말을 빌리자면 게임을 디자인한다는 건 우주로 쏘는 로켓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생각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고 복잡하고 그리고 게임을 이끌어갈 엔진 및 그걸 뒷받침할 파이프라인을 형성해야 하며 게임만의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고 스토리가 재밌어야 되고 캐릭터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캐릭터 간의 상호관계도 수학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되고 시스템도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스케일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게임을 해도 질리지 않고 또 하고 싶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이 회사는 돈을 투자받고 게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투자받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했지만 결국 처음에 자신들이 정했던 그 비전에 도달한 게임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쯤 당시 2005년쯤에 마크와 브랜든이 좋아했던 게임은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었어요. 그 게임의 세 번째 버전이 나오게 됐는데 그 버전은 특별히 좀 달랐던 게 이전과 같이 돈을 주고 CD를 사서 게임을 하는 건 똑같았어요. 하지만 CD를 산 후에 게임을 하는 유저가 게임의 규칙과 시스템을 바꿔서 새로운 맵, 즉 유즈맵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맵을 만들면 그걸 전 세계 누구하고도 공유해서 그 새로운 맵에 그 새로운 게임의 규칙대로 게임을 바꿔서 할 수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코딩을 하거나 새로운 게임 시스템을 아예 만들지 않고 그냥 있는 게임을 가지고 새로운 규칙대로 거의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할 수 있었죠. 굳이 예를 들자면 바둑을 두는 바둑돌을 가지고 바둑이 한정된 게 아니라 오목도 하고 다른 여러 게임을 창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거는 도타라는 유즈맵이었는데 이건 워크래프트 이 3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5대5 팀으로 나눠서 총 10명이서 새로운 규칙을 정해서 팀으로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유즈맵이었어요. 그렇게 도타를 하면서 마크와 브랜든은 게임의 미래는 도타처럼 게임을 하는 사람과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서로 수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게임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들은 도타라는 게임에 완전히 매료가 되는데 도타는 워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에 국한된 것이었죠. 그 게임에서 그 CD를 사야만 그 바둑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걸로 이제 룰을 바꿔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도타 같은 게임을 아예 새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퇴근 후 서로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이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할까? 하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당시 마크는 막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여자친구의 가족 및 친구들이 주말마다 바쁜 마크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바쁘세요? 라고 종종 물어봤다고 하죠. 그때마다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다고들 해요. 요즘에야 게임이 워낙 대중화되고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게임은 애들이 공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것으로만 인식이 되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왜 저런 데에 시간을 낭비할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듯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좀 미친 사람일 줄 몰라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선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그런 선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은 생각이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읽고 보고 듣는 것에서 오지요. 팟캐스트 인생 코칭 채널은 지식의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사명감 하나로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와 이야기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꼭 지금 바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에게 추천해주세요. 당시 둘은 20대 중반이란 젊은 나이에 돈이 많은 것도 당연히 경험이 많은 것도 그렇다고 컴퓨터 엔지니어도 아니었고 코딩도 할 줄 아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업을 구상하면서 자신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하고 이 모든 질문에 관한 답이 할 수 있다, 해볼만 하다면 제대로 사업을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하죠. 첫 번째는 마켓이 있나? 이런 게임을 만들면 실제로 시장에서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걸 현실화하는 걸 도와줄 게임 기획자 및 개발자들, 그런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첫 번째는 마켓이 있나 한 거였잖아요. 그들이 경험한 도타라는 게임에서 여럿이서 같이 팀을 이뤄서 다른 팀을 상대하는 그 신선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그들이 만들고 싶은 이 대규모 다중 사용자 게임이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마크와 브랜드는 그들이 하고 싶은, 그들이 꿈꾸던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마크의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어요. 그의 치과 고객 중 한 명이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죠. 마크는 그 기업가에게 연락을 해서 미팅을 잡게 되는데 그가 브랜든과 주말마다 모여서 만든 사업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정말 영혼을 다해서 그 기업가의 집에 찾아가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기업가는 자기의 고등학생 아들을 불러오더니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더니 그 아들이 이 게임 좀 정말 흥미롭다, 재미있다 라고 하니까 결국 투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그 기업인의 도움을 받아 또 한 명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똑같이 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한 명을 설득하고 그리고 또 한 명을 소개받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발표를 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총 25명에서 30명의 투자자에게 15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한 20억 정도를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그들은 30억, 40억 정도면 3, 40억 정도면 게임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250억가량이 들었다고 하죠. 다행히 그들은 그 당시 이 목표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일단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여기서 보자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젊음, 열정, 그리고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만으로 20억을 이미 투자를 받고 번 거예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모든 아이디어와 구상을 현실화, 즉 진짜 게임으로 만들어줄 기획자 및 개발자 팀을 꾸려나가는 거였죠. 마크와 브랜든이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고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게임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한다고 한들 이 분야의 경험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한 것도 아니어가지고 인재를 고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 위주로 한 명 한 명씩 게임 개발자들을 영입을 했어요. 그들은 일단 워크래프트 내에서 도타 유즈맵을 만든 사람들을 찾아가죠. 그 중에서 유명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스티브 피액이라는 대학생이었어요. 긴수라는 닉네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을 했는데 워낙 가짜 긴수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펴져 있어가지고 실제 긴수인 스티브 피액을 찾는 데는 몇 달이나 걸렸다고 하죠.
그래도 이렇게 한 명 한 명 팀을 점점 일궈 나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들은 2006년 9월에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캘리포니아의 한 허름한 사무실을 빌려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라이엇 게임즈란 이름은 라이엇이 영어로 폭동이라는 단어거든요. 게이머들을 대표해서 폭동을 일으키겠다, 혹은 가벼운 악동의 이미지를 담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담으로는 워낙 게임 회사로는 잘 어울리는 이런 이름이어서 처음 회사를 소개해도 라이엇 게임즈요? 라고 하면서 좀 아는 척을 해줬다고 해요. 그들이 처음 회사를 설립하고 제작했던 게임은 온슬러터라는 게임이었는데, 지금의 롤이 된 그 게임이에요. 5명씩 팀을 이뤄서 스킬 및 능력이 다른 캐릭터를 한 사람당 하나씩 골라서 상대 진영에 주요 건물을 먼저 부수는 그런 게임이었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게임을 시작하면 일단 각자 캐릭터를 하나씩 골라요. 저희 팀 5명, 그리고 상대 팀 5명. 그리고 그 캐릭터는 아이언맨이 될 수도 있고, 배트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언맨이면 당연히 손에서 파가 나가거나 날아다니거나, 스파이더맨이면 손에서 거미줄이 나가거나, 그런 능력치들이 다 다른 거죠. 그렇게 상대방 팀과 저희 팀이 5대5로 서로 싸움을 하고 상대방의 기지를 파괴하는 그런 게임이었던 거죠. 이 게임은 아직 디자인 단계에 있어서 초창기 회사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게임을 빨리 만드는 거였어요. 초창기 회사를 지속하고 게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 받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요. 마크와 브랜드는 라이엇 게임즈가 처음 몇 개월 동안 만든 그 게임의 데모 비디오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찾아다녀요. 그들이 만들던 게임은 대규모 다중 사용자 게임이어서 게임 자체에 도구들도 재미를 선사했지만, 자기 팀과의 그런 팀 내에서 팀워크, 그리고 다른 팀과의 그 상대하는 그런 경쟁 관계, 그런 시너지가 일어나서 신선함이 지속될 수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이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가 있는지를 투자자에게 보여주고 그걸 어필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딱히 그럴 방법이 없었죠. 또한 대규모 다중 사용자 게임은 많은 인원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일단 공짜로 제공해야 됐고, 다른 곳에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또한 마크와 브랜드는 이 새로운 수입 창출 방법이 미래라고 믿었어요. 2006년 당시에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 수입 구조의 게임들이 꽤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생소한 컨셉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CD를 팔고 그 CD를 사서 그냥 게임을 하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돈을 CD를 1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주고 사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게임 회사에서 이렇게 투자 받기가 힘들었는데 더욱더 투자 받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중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는 주 고객층은 남자란 말이죠. 네. 근데 게임을 공짜로 하게 해주면서 수입은 그 남자 유저가 자기 캐릭터에 옷을 사서 입히거나 장비를 사는데 돈을 쓴 데서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건 남자한테 바비 인형에 옷 입히기를 하라는 건데 과연 될까요? 라고 하며 투자를 거절했다고 하죠. 그뿐 아니라 당시에는 게임을 출간하려면 게임을 제작한 후에 출판사를 통해서 게임을 출판했다고 해요. 지금 책을 출판하면서 그런 거랑 비슷한데, 특히 당시에는 보통 게임이 다 CD로 50,000원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서 큰 대형 매장이나 게임 전문 매장에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걸 홍보하고 유통해주는 제작사가 따로 있었죠. 라이엇 게임즈는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만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게임 홍보도 해야 했고, 게임 중 결제가 되면 그것도 처리해줄 시스템도 필요했고 했기 때문에 출판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출판사도 이제껏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고 게임에 있는 아이템을 팔아 수입을 얻는 프리투플레이 구조는 처음 접했을 뿐 아니라 이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또한 당시 유행했던 대부분의 게임은 대규모 다중 사용자 게임이 아니라 1인용, 2인용
그런 게임이었어서 10명이 있어야만 게임을 할 수 있는 구조인 라이엇 게임즈의 게임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투자자들 및 출판사에게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자신들이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을 속히 이 분야에 경험이 많고 이 분야를 잘 안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듣다 보니까 마크와 브랜든도 이 시기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우리가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분야에 속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저희한테 말을 하니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시 책상에 돌아와 가만히 앉아 게임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에게는 저희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렇듯 이 시기는 불안감으로 가득 찬 시기였죠. 이때 마크와 브랜든의 게임 컨셉을 의심하는 사람은 투자자와 출판사뿐만이 아니었어요. 라이엇 게임즈 사 내에서도 가장 경력이 많은 게임 개발자 한 명도 마크와 브랜든이 만드는 이 게임 컨셉을 믿지 못했죠. 가장 큰 문제는 게임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그 개발자는 이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였고 또 게임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무엇이 성공해왔고 또 무엇이 성공하는지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오랜 경험은 그를 좀 다친 사고를 가지게 만들었고 마크와 브랜든이 제시한 새로운 게임 산업의 이 새로운 컨셉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심지어 그 개발자는 마크와 브랜든 몰래 다른 게임 제작사인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나고 출판사들을 만나 라이엇 게임즈의 게임을 출판사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제작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죠. 그리고 그 개발자 말고도 회사 내에는 이 새로운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 대규모 다중 사용자의 이 게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고 회사를 오픈한 지 18개월 후에는 처음부터 함께했던 그 개발팀의 핵심 팀원들이 전부 회사를 떠났다고 해요. 자이든 타이든 말이에요. 이들은 회사의 비전을 믿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거죠. 마크와 브랜드는 이 시기를 이렇게 떠올려요. 이때는 저희의 경험 부족에서 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저희와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회사 내 및 외 인원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들은 항상 저와 브랜든에게 너희는 게임에 대해 잘 모르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봐. 게임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아니면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전문가로서 이 바닥에 오래 있어서 아니까 내 말 들어 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직감적으로 뭔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저희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투자받을 때 약속했던 게임은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는 대규모 다중 사용자 게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투자해준 이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이렇듯 라이언 게임즈가 만들고자 하는 게임은 투자자, 출판사, 그리고 라이엇 게임즈 직원들에게까지 신뢰를 얻지 못하고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데 하필 이때가 또 2008년이에요. 정말 회사가 위태위태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마크와 브랜드는 일단은 회사 내에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게임에 이 비전을 믿는 사람들과 또 이걸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직원들을 재편성하고 영입해요. 이후로 회사에 중요한 발전이 있을 때마다 회사의 비전을 믿고 따르는 이 경력 사원들이 성공의 길을 닦아줬다고 회상하고 있어요. 마크와 브랜드는 어느 출판사와도 계약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라이엇 게임즈의 게임을 출판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일단 좋은 점은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게임 유저와 직접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머의 의사를 바로바로 듣고 그리고 빠르게 정확하게 그들의 의견을 게임에 반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직접 출판을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직접 게임을 홍보도 해야 됐고 게임상의 아이템을 팔았을 때 결제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해야 됐고 등등 뭐 해야 할 일이 더 많았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들어가는 돈은 더 많음에도 들어오는 돈은 더 적게 돼요. 왜 그랬냐면 출판사와 같이 출판을 하면 게임이 출시됐을 때 게임을 판매하면 그 판매의 일정 부분을 출판사에게 건네줘야 됐지만 게임 출시 이전에 출판사가 그 수익 예측분을 미리 당겨서 주곤 했죠. 보통의 게임 회사들은 그 자금으로 게임이 출시되기 전
그 자금을 사용해서 게임을 개발하곤 했는데 라이엇 게임즈는 출판을 스스로 하면서 그럴 수 있는 자금이 더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받아야 했죠. 마크와 브랜드는 게임이 얼마나 재미있고 왜 다른 게임보다 더 재미있는지를 설명하고 그걸로 설득하는 건 게임을 해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사람이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이상 이해시키기가 어렵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게임 자체의 방법 및 스토리보다 게임 산업의 변화에 초점을 둬서 투자자들에게 접근을 해요. 왜 1인용 게임보다 자신들이 만드는 5대5의 다중 사용자 게임이 더 나은지, 그리고 왜 한번 $50를 내고 CD를 사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 게임을 일단 무료로 제공하고 정말로 게임에 열정을 느끼고 재미가 있어서 그 게임에 $2씩, $3씩 꾸준히 현금 아이템을 사는 게 더 이익인지, 현재 게임 산업의 흐름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등등을 말이에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계속 거절을 당하는데 거절을 당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왜 거절을 당했는지, 어떻게 하면 거절을 안 당할지 계속 방법을 바꿔가면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노라는 대답과 대답 및 응대조차 안 해주는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회사가 해서 성공한 것처럼 CD를 만들어서 팔까? 일단은 좀 어떻게 인기를 끈 다음에 그 다음에 무료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게임 컨셉을 바꿔서 소규모로 하는 게 맞을까? 몇 번이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자신감 있게 왜 이 컨셉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를 투자자들과 자기 회사의 개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끌어 나갔다고 하죠. 그 당시 브랜든의 생각은 게임을 정말 재밌고 잘 만들어서 이 게임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게임에서 조금 더 멋지고 재밌는 경험을 하는데 소규모의 돈을 쓰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달, 두 달, 그리고 몇 년씩 게임을 꾸준히 한다면 처음 $50을 내고 게임을 계속하는 그런 모델보다 더 큰 수입을 낼 수 있다고 믿었죠. 라고 회상을 해요. 주변을 둘러보면 게임을 즐겁게 하고 또 게임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요즘에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예전에 슈퍼주니어의 멤버 김희철 군이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한 말이 생각나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했죠. 명품 슈퍼카, 시계 아무것도 관심 없는데 게임에 엄청 투자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휴대전화 게임으로 4천만 원 정도를 썼다고 했어요. 스포츠카는 없어도 게임 캐릭터만큼은 좋은 차를 태운다 라고 했었죠. 하지만 마크와 브랜든이 이렇게 꿈꾸는 대로 이런 재미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를 생각하며 마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스토리가 재밌을 뿐만 아니라 캐릭터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캐릭터 간의 상호관계 그것도 수학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하고 시스템도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브랜든과 제가 이 사실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알았다면 아마 저희도 저희한테 투자를 안 해줬을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성공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었다면 성공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미리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면 지레 겁먹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문제가 생기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 및 끈기가 성공한 사람들의 기본이 된다고 나폴레온 힐은 성공의 법칙의 책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마크와 브랜든의 라이엇 게임즈 창업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래도 그들은 꾸준히 노력한 끝에 2008년 700만 불, 그러니까 하나로 한 90억을 더 투자를 받게 돼요. 하지만 투자를 받는 데는 성공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었죠. 일단 투자 금액 90억 중에 그중 절반 45억을 지금 바로 지급받고 나머지 절반 45억은 1000명의 고객에게 테스트 사용을 해서 성공을 하면 그때 받기로 하죠.
그 당시 라이엇 게임즈는 자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금이 다 떨어지기 전에 빨리 게임을 완성시켜서 테스트 사용까지 하고 나머지 절반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2009년 중반까지 게임을 완성하고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게임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의 백엔드, 그러니까 게임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 프레임 및 데이터베이스 등 게임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의 기반을 말하는데, 그 백엔드를 다른 회사에게 10억가량의 돈을 주고 아끼기로 하죠. 게임 개발이 순조롭게 돼가고 있나 했는데, 새로 영입한 기술 부사장 스캇의 첫 업무로 백엔드 개발을 맡긴 회사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스캇은 그 분야에 워낙 뛰어난 전문가였기 때문에 며칠 동안의 조사를 한 후에 그 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죠. 그리고 백엔드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 소식을 이사진에 알렸을 때 투자자들이 자금을 다 빼고 회사가 문에 닫힐 위기에 또 한 번 처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게임을 완성해서 테스트하기로 약속한 시간은 거의 다 도달했는데 돈이 없는 와중에 그 와중에 10억을 투자해서 아웃소싱한 이 백엔드 프로그램이 완전 허탕을 쳤으니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었죠. 또한 그런 기업을 채택한 라이엇 게임즈, 특히 CEO인 마크와 브랜든에게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브랜든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해요. 그 당시 투자자들과의 회담을 기다리면서 스스로 생각했죠. 만약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백엔드 시스템도 잘 만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서 브랜든 씨와 마크 씨를 대체해서 회사를 이끌어 나가게 하겠어요 라고 했다면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시 브랜든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는 않아요. 투자자 중 한 명이 미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모두들을 진정시키며 그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죠. 제가 여지껏 수많은 게임 회사에 투자를 하고 게임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은 걸 뒤에서 투자하고 봤는데 이런 큰 실수 없이 게임이 완성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럴 걸 알고도 투자를 한 겁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제 전 직장 동료를 데려와서 회사 바깥 사람의 입장으로서 회사 바깥 사람의 눈을 빌려서 회사의 계획을 둘러보고 조력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미치 씨 덕분에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위기를 넘긴 라이엇 게임즈는 다음 6개월 동안 백엔드 시스템도 엔지니어를 스스로 고용해서 직접 완성시키고 나머지 게임 기능들도 어찌저찌 잘 마무리해서 실고객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죠. 그들은 필리핀에 1100명의 게이머를 고용해서 직접 게임을 하게 한 후에 게임이 잘 되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규모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죠. 필리핀은 인력도 저렴할 뿐더러 PC방 문화도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게임에 꽤나 능숙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필리핀에서 테스트를 함으로써 아직 완벽하지 않은 이 게임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크게 이슈화하지 않으면서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라이엇 게임즈가 개발한 이 게임에 버그도 많고 버퍼링도 워낙 심해가지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마크는 이 시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당시 게임을 대규모로 테스트를 시작했을 때 회사 돈이 정말로 너무 부족해서 몇 주 후면 다 떨어질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요. 한편으로는 테스트가 성공하고 나서는 나머지 투자금도 받아서 더욱 게임을 완성해서 출시하는 계기가 돼서 너무 기대되는 그런 시기였기도 해요. 라이엇 게임즈는 게임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나머지 작업들을 완성해서 2009년 10월 27일에 정식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토끼 롤이라고 하는 이 게임을 직접 출판하기로 계획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위험을 겪게 돼요. 출판 날짜를 앞둔 몇 주 전 게임상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는 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기능은 회사 자체에서 또 하지 않고 또 다시 다른 회사에게 맡긴 기능이었는데 이 회사가 또 똥을 싸놓은 거죠. 마크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연말에 결혼도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게임 출시가 이렇게도 늦어져서 10월 마지막 주로 정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그래서 오래 전부터 11월 첫째 주를 결혼으로 예정하고 청첩장도 돌리고 예약도 다 해놓은 상태였죠. 결혼에 직접 출판에 홍보까지 해야 되지, 현금 결제 기능은 완전 말썽이어서 다시 다 지어야 되지, 정신도 없고 스트레스도 엄청 났다고 합니다. 또 당시 투자받은 돈 및 빌린 돈을 총 합치면 260억가량이 넘는 돈이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어떻게든 꼭 대박을 쳐야 했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또한 상당했죠. 3년을 돈을 들어 붓기만 하고 단 한 푼도 벌지 못해서 만든 게임이었기 때문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죠. 다행히 게임상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는 이 기능에 문제가 있었지만 저번에 비슷한 경험을 통해 백엔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 그 경험을 함께한 유능한 개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도 이 새로운 백엔드 기능을 급하게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게임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사는 기능도 금방 또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계획된 시간 안에 그 기능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렇게 머리를 싸매다 어떡하지 하다가 마크와 브랜드는 게임 출시 이벤트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되죠. 이 명목으로 게임 내 모든 아이템을 공짜로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기능이 추가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이소룡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쉬운 삶을 기도하지 말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힘을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사업이든 삶이든 예기치 못한 시련은 항상 오기 마련입니다. 이소룡의 말대로 역경이 없는 이런 삶을 바라기보다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경험, 그런 힘을 기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어렵사리 아이디어를 내서 어려움을 헤쳐내고 게임을 출시하게 되는데 결과는 처음부터 대박은 아니었어요. 당시 무료 게임들은 퀄리티가 좀 떨어지거나 아케이드 게임처럼 좀 단순하다 라는 이런 인식이 강했고, 라이엇 게임즈의 그 롤이란 게임도 무료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딱히 인식이 좋진 않았죠. 출시 직후 사람들의 유입은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게임을 한번 해본 이들은 한번 와서 게임을 시도해보고 좋아해주고 또 이 게임을 롤을 계속 지속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였죠. 한번 와서 게임을 하면 계속 또 와서 게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롤이 대규모 다중 사용자 게임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더 데려와서 더 많은 인원들이 같이 게임을 하면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려와서 게임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게임하는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게임을 한 사람은 게임이 재밌으니까 하게 되고, 더 재밌게 하려고 친구를 데려오고, 또 그 친구는 재밌으니까 또 꾸준히 게임을 하고, 또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이 현상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잔잔한 불이 산불로 번지듯이 점점 이렇게 커지더니 큰 산불처럼 정말 인기가 많게 돼요. 이렇게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동기를 브랜드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게임 자체의 캐릭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서 일단 게임 자체가 꽤 재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라도 엄청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매칭이 되면은 잘하는 사람은 너무 시시해서 재미가 없고 못하는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끼리 매칭이 될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하는 사람끼리 매칭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둘 다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게 두 번째 매력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업데이트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게이머들이 의견을 피력하면 그 반영을 굉장히 빠르게 했죠. 그래서 2010년에만 업데이트를 20번 넘게 해요. 사실 그 당시에 미국 게임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자주 하지 않았죠. 특히 CD로 이렇게 파는 게임들은 한번 팔고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있더라도 이렇게 자주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게이머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업데이트가 세 번째 또 매력이었죠. 롤은 출시하고 2년이 지난 2011년에는 1000억이 넘는, 훌쩍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중국에 있는 텐센트 그룹이라는 회사에 상당 부분을 5천억이 넘는 가격에 그 상당 부분의 라이엇 게임즈 회사를 매각을 하죠. 사실 엄청난 가격이지만 지금 돌아보면 텐센트 그룹이 정말 싸게 잘 산 것 같아요. 2020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롤이라는 게임이 출시된 동안 그 게임 하나만으로 라이엇 게임즈는 1000조 이상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게 돼요. 정말 대단하죠. 사실 이 라이엇 게임즈라는 회사와 그리고 롤이라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마크와 브랜드는 회사의 상당수의 지분을 포기해야 됐어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과반의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다행히 텐센트라는 회사가 라이엇 게임즈를 인수했을 때 라이엇 게임즈는 이제 시작이니 계속 회사를 운영해 주세요 해서 마크와 브랜드는 계속 회사에 남아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죠. 사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참 많이 갈리죠. 누군가는 최대한 투자를 받지 않고 지분을 유지해야 계속 회사의 비전을 유지하고 회사의 가치관을 보존하며 성장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를 봐라.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이렇게 잘리고 퇴출당하지 않았냐 라는 말도 하는데요. 아니면 또는 투자를 받아서 최대한 빨리 성장을 하고 기업의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경쟁사를 세워서 이 회사를 집어삼킬 거니까 빨리 투자를 받아서 최대한 크게 성장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라이엇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마크의 말을 빌리자면 투자를 이렇게 많이 받은 게 결국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의 가장 큰 두려움은 투자자가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짐으로써 그 투자자의 입김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자가 회사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 동쪽인데 아예 서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라이엇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과 라이엇 게임즈 창업자의 가치관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열심히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처음에 이 게임 회사를 짓고 싶었을 때 가진 게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지분을 주더라도 투자를 받고 그걸로 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았던 거죠. 인터뷰의 마지막은 이 질문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크나큰 성공을 이룰 줄 혹시 알았냐? 그리고 이 성공은 당신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재능이나 노력 덕분이냐? 아니면 운이 좋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 라는 걸 물어보는데요. 마크와 브랜든의 대답은 운이 좋았다 예요. 사실 그들이 꿈꾼 최고의 시나리오는 2만 명이 동시에 게임하는 게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였대요. 하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는 지금은 3,000명 이상이 라이엇 게임즈에서 일하는 대기업이 됐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 성공은 그 딱 시기가 좋게 모든 게 잘 이루어져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감사한 일만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이 게임 회사를 지으면서 잘못될 수 있었던 게 너무나도 많아요. 백엔드 시스템을 잘 못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야 됐을 때 사실 그 당시에도 마크와 브랜든이 대주주가 아니었거든요. 투자를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투자자들이 마크와 브랜든을 못 믿고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면 아니면 현금을 받고 게임 아이템을 파는 그 상점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다면 뭐 등등 수많은 문제가 있었을 텐데 당연히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이 모든 게 다 척척 이루어지는 이 운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성공을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인터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인생 코칭이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마크와 브랜든이 롤이라는 게임을 만든 라이엇 게임을 어떻게 지었을까 한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은 듣는 데서 온다고 정말 믿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